네, 이번에 운영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운영체제가 뭔지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 운영체제라는 것과 그다음에 운영체제라는 과목에서 배우는 게 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운영체제는 이제 컴퓨터의 모든 거를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운영체제 과목에서는 이제 자세하게 코드까지 보는 것보다는 운영체제의 컨셉만 다루는 과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아니면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뭐 혹은 뭐 다른 네트워크 상에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때 운영체제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간단하게 컨셉으로만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코드까지 가는 거는 학부 수준을 넘어섰다고 생각이 들고, 정말 개요 정도로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운영체제는 어, 컴퓨터 안에서 모든 걸 컨트롤하는, 감독하는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컴퓨터에서 카카오톡을 켜고, 크롬을 켜고, 뭐, 다수의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그걸 관리하는 게 운영체제이고, 또 관리한다는 건 여기서 이제 잘 돌아가게끔 순서가 꼬이지 않게 관리하는 건데, 어, 이때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만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어자, 자원 할당자, 입출력 제어 이렇게 있는데, 크게 이렇게 세 개로 나뉜 거예요. 말 그대로 제어라는 거는 모든 프로그램을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자원 할당자라는 거는 이제 컴퓨터에 보면은 CPU라고 있거든요. CPU는 이제 두뇌 역할을 하는 하드웨어이고, 그 하드웨어를 할당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두뇌를 어디다가 쓰게 하냐. 뭐 지금은 카카오톡에 집중을 하겠다. 아니면 지금은 크롬에 집중을 하겠다 하는 것처럼 CPU를 할당해 주는 걸 자원 할당이라고 하고, 입출력 제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기기들, 예를 들면 USB, 마우스, 키보드, 모니터 다 이제 컴퓨터 외적인 요소들이어서 입출력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관리를 할지, 클릭이 들어오면은 뭐 키보드 입력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할지 다 운영체제가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진이 있는데, 그럼 모든 컴퓨터에 운영체제가 있냐 하는데, 그거는 또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컴퓨터나 휴대폰에는 다 운영체제가 있지만, 지금 사진에 있는 거는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두이노랑 아트메가라는 이제 개발 보드거든요. 얘네들이 쓰인 데는 이제 뭐 엘리베이터나 옛날 냉장고 같이 뭔가 전자적으로 작동은 하지만 좀 간단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들어가는 작은 소형 컴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는 운영체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운영체제가 되게 유용하고 좋은 건 맞는데, 모든 걸 관리 감독을 해야 하다 보니까 되게 할 일이 많고, 그만큼 하드웨어 스펙이 요구가 돼요.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나 또 뭐가 있을까요? 되게 작은 소형 전자제품에는 그렇게 성능 좋은 하드웨어를 넣기에는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운영체제를 넣지 않고도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체제는 뭔가 충분한 하드웨어 자원이 갖춰지고 여건이 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되게 하이 레벨 프로그램을 돌리고 싶다 할 때 필요한 게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컴퓨터에는 모두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먼저 운영체제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프로세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프로세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냥 프로그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작업 관리자가 컴퓨터 잘 안 되면은 컨트롤 알트 딜리트 눌러가지고 작업 관리자 실행해서 막 프로세스 종료하고 하는데, 이런 우리가 컴퓨터에서 돌리는 프로그램들을 전부 프로세스라고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운영체제랑 무슨 관련이 있냐 하면은, 운영체제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뜻은 프로세스를 관리한다는 뜻이고, 프로세스를 관리할 때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카톡을 실행한다고 했을 때 그 카톡을 실행하려면은 운영체제가 알아야 되는 게 카톡이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카톡이 만약에 옛날에 중단됐다가 다시 불러오는 거면은
어디까지 실행했다가 지금 다시 실행하는 건지 그 위치도 알아야 되고, 아니, 카톡에 있는 모든 이게 정보들, 기억하고 있는, 저장하고 있던 정보들도 다 불러와야 하고, 뭔가 되게 많은 정보 프로그램 하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정보들이 필요로 한데, 그 정보들을 전부 담은 게 이 PCB라는 곳입니다. PCB라는 인스트럭트에 전부 그 정보를 저장을 하고, 다시 불러오고, 다음에 프로세스를 종료할 때는 그 PCB에 있는 정보를 다시 또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다음에 프로세스를 실행할 때 또 그 정보를 꺼내와야 하니까. 그런 과정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프로세스를 실행함에 있어서 가상화라는 작업을 거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화가 뭐냐면, 어, 아까 컴퓨터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게 CPU라고 했잖아요. 근데 CPU는 사실 한 번에 하나의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보통 컴퓨터는 CPU가 많지만 만약에 싱글 코어 컴퓨터라고 하면은 한 번에 딱 한 개의 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톡을 켰으면은 크롬을 못 켠다는 뜻이고 크롬을 켰으면은 뭐 다른 게임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컴퓨터는 그렇지 않고 한 번에 카톡도 켜고 크롬도 켜고 다 하잖아요. 그게 바로 가상화라는 건데 그 카톡, 크롬 각각의 프로그램한테 이 CPU는 딱 한 개밖에 없지만 CPU가 되게 무한대로 있는 것처럼 되게 가상화 시켜서 각각의 프로그램한테 어, 너는 하나의 CPU를 통째로 줄게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주게끔 하는 게 가상화라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시스템 콜이라는 그냥 어디다 적어야 될지 몰라 적었는데 우리가 운영체제를 다룸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커널 공간과 그냥 유저 공간이라는 개념인데 음, 운영체제라고 하는 공간은 되게 딥하고 잘못 건드리면은 컴퓨터가 그냥 박살이 나버리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있는 코드를 함부로 바꿀 수도 없고, 거기 있는 함수를 함부로 실행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 되게 감춰져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런 운영체제에 깊숙이 접근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이용하는 게 시스템 콜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콜이라는 애들은 함수인데, 어, 대신 해주는 거예요. 운영체제에 깊숙이 들어가서 뭔가 직접적인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대리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밑에 있는 스케줄링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다시 돌아와서 프로세스들에게 CPU 가상화라는 작업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한 번에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 작업을 스케줄링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음, 이거 그냥 이런 그림이고, 이 그림부터 봐보도록 할게요. 이 시간축에 따라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시작할 건데, 아, 지금은 이제 CPU 한 개에만 있는 싱글코어 컴퓨터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싱글코어 컴퓨터는 한 번에 단 한 개의 프로그램만 실행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전혀 그렇지 않고 여러 개의 프로그램 동시에 사용을 하죠.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은, 만약에 카톡, 크롬, 뭐지? 유튜브, 이렇게 크롬 유튜브? 아무튼 세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각각을 ABC 프로그램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세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운영체제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카톡을 켰다가 잠깐 껐다가 크롬을 켰다가 또 잠깐 켰다가 유튜브를 켰다가 다시 잠깐 끄고 다시 카톡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카톡, 크롬, 유튜브 세 개를 딱 따로따로 한 번에 하나씩만 실행을 한 건데 우리 눈에도 물론 그렇게 보이겠지만, 만약에 그 주기를 사람이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짧게 가져간다면은,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짧게 가져간다면은, 그게 사람 눈에는 동시에 실행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한 번에 한 개의 프로그램만 실행을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이 지금처럼 세 개가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가 돌아갈 텐데, 그때 이제, 과연 이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서 어떤 걸 먼저 실행해야 하느냐가 운영체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운영체제에서 이 스케줄링 파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넣어봤는데, 만약에 방금 예시로 들은 것처럼 ABC 프로그램 3개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어, 어떤 것부터 실행을 하느냐에 대한 방법이 지금 한 3개 정도가 아마 나열되어 있을 텐데, 가장 먼저 볼 거는 피포입니다. 피포는 선입 선출인데, 어, 그냥 먼저 온 순서대로 실행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카톡이 먼저 왔으면 카톡부터 실행하고, 크롬이 먼저 왔으면 크롬부터 실행을 한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카톡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크롬이 그 다음 들어온 순서부터 차례차례 실행을 한다는 겁니다. 이 가장 단순한 방법인데, 어, 이게 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단 그 다음부터 보자면은, 그 다음은 이제 SJF라고 최단 작업 우선이라는 뜻인데, 이제 ABC, 크롬, 유튜브, 카톡 이 3개가 동시에 만약에 운영체제한테 요청이 들어왔다고 쳤을 때, 그럼 이제 아까 피포 같은 경우는 차례차례 실행한다 했는데, 이번엔 동시에 들어왔다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순서를 정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가장 짧게 걸리는 시간, 가장 짧은 시간을 소모하는 프로그램부터 실행을 하자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B, C, A 순으로 뭔가 작업 시간이 길 거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짧은 B부터 C, A 순으로 실행을 하겠다라는 게 이 개념인데, 여기서 문제는 조금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BC가 짧은 건 알겠는데 A 입장에서는 분명 BC랑 같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BC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불공평함이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STCF라고 최단 잔여 시간 우선인데 이 상황에서는 셋 다 A, B, C가 동시에 지금 도착한 게 아니고 일단 A가 도착을 해서 실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B, C가 도착을 한 상황인데 이것도 비슷해요. 근데 아까랑 다른 점은 A가 먼저 실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 A는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되게 시간이 길어요. 그러면은 A를 실행하고 있다가 BC가 들어왔는데 운영체제가 이제 BC를 살펴보니까 B가 엄청 얼마 안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A한테 너 양보해 하고 A를 중단시킨 다음에 B랑 C를 먼저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A를 실행을 시켜요. 그럼 이건 뭐 언뜻 보면은 공평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뭐 한편으로는 A한테는 좀 불공평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은 어, 이것뿐만 아니라 이 앞에 거의 단점은 ABC의 소모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튜브를 실행하는데 몇 초가 걸릴 것이다라고 운영체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 우선순위를 결정해 줄 텐데 그러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앞선 그림과 다르게 처음으로 이제 다른 프로세스가 실행 도중이었지만 중간에 걔를 중단시키고 BC가 왔거든요. 이걸 이제 이렇게 중간에 가로채는 걸, CPU를 가로채는 걸 이제 선점, 비선점형 스케줄러라고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뭐가 하나 실행됐으면은 일단 끝날 때까지 가만두는 거. vs 뭐가 실행되고 있더라도 운영체제에서 걔를 중단시키고 다른 거를 이제 실행시키는 그렇게 뭐 하나는 착하고 하나는 좀 못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점과 비선점형이라고 부릅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 이런 스케줄러가 있는데 이런 모든 거를 좀 보완해서 나온 게 RR이라고 라운드 로빈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제 얘의 중요한 점은 되게 공평하게 모든 시간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까 A, B, C 중에 모든 그림 중에서 이제 A가 가장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단위 시간을 정해주는 거죠. 만약 1초를 지금 정해둔 것 같은데 이 그림에서는 A를 1초 동안 실행하고 그 다음에 1초 동안 B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또 1초 동안 C를 실행하고 그 다음 다시 A를 실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되게 공평하고 또 장점이 어, 이 전체에 소모되는 시간을 예측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사실 예측하는 거는 예측이 어렵기도 하지만 예측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그 계산 비용도 굉장히 부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피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나오는데 만약에 문제가 이제 A, B, C 순서대로 되게 사이좋게 실행하고 있었는데
이런 걸 악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만약에 C 프로그램이 되게 악성 프로그램이어가지고 한 번 내가 CPU를 점유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스케줄러를 안 놔주는 거죠. 만약에 악용하는 프로그램 있어서 CPU를 안 놔주는 그런 강력한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A, B, C 다음에 다시 A로 돌아가야 되는데 A로 만약에 못 돌아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해커가 되게 일을 잘해가지고 공격을 그렇게 하면은 A로 다시 못 돌아가고 계속 C만 실행하는 그런 나쁜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럽트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럽트라는 친구는 뭐냐면은 음, 어떤 일이 있어도 인터럽트가 일어나면은 이 CPU의 주도권이 운영체제로 돌아옵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C에서 아무리 나쁜 일을 해도 이제 인터럽트라는 게 일어나면은 그 운영체제가 이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C가 아무리 강력해도 운영체제가 인터럽트를 취해서 다시 A로 CPU를 점유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네, 문맥 교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문맥 교환은 뭐냐면은 이제 아까 다시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좀 연결이 되는데 좀 다시 가볼게요. 아까 프로세스가 곧 프로그램을 뜻하고 이제 운영체제가 프로세스를 실행할 때 어, 되게 많은 그런 정보를 필요로 한다 했잖아요. 어디에 저장돼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실행했는지. 여기서 어디까지 실행했는지의 의미는 이제 여기처럼 우리가 A를 실행했다가 중단했다가 다시 A를 시작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운영체제는 A를 중단시키기 전에 A를 어디까지 실행했는지를 기억해야 하고, 그다음에 BC를 실행한 다음에 A를 실행하기 전에 다시 A를 어디까지 이전에 실행했었는지를 다시 불러와서 기억을 해야지 그 중단된 시점부터 다시 실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 정보가 PCB라는 공간에 담겨 있다고 했었고 프로세스를 실행하면은 운영체제는 항상 이 PCB라는 애를 불러오고 저장하고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문맥 교환이라고 해요. 이 정보들을 왔다 갔다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그 부하가 많이 걸린다고 해요. 이게 프로세스가 지금은 세 개밖에 없는데 사실 우리 컴퓨터는 수백 개의 프로세스를 한 번에 실행하고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운드 로빈도 완벽해 보이지만 사실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아까 얘네들은 사실은 그런 문맥 교환하는 부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오버헤드는 좀 적게 되는 대신에 좀 불공평하거나 불안전하다는 단점이 있었고 얘네는 대부분 RR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단점을 보완을 했지만 결국에는 CPU 오버헤드를 줄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하드웨어가 워낙 좋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아서 아마 대부분의 컴퓨터는 라운드 로빈 사용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인데 병행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아까 그 데이터베이스 발표했을 때 나왔던 내용이랑 좀 비슷해요. 스레드에 관한 내용인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프로그램을 두 개를 실행했다고 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A, B 프로그램 두 개가 실행이 되는데 아까 여기서 봤듯이 A, B가 실행이 되면은 A 실행된 다음에 B 실행되는 게 아니라 얘네가 되게 자주 바뀌면서 왔다 갔다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 얘네가 어, 동시에 어떤 자원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변수 하나를 A에서 바꾸고 또 B에서 바꾸는 그런 로직이 있는데 이때 되게 꼬일 수가 있어요. A에서 만약에 변수 하나를 고치고 저장하는 그런 로직을 갖고 있는데 이 운영체제 입장에서 A가 변수를 바꾸고 저장은 아직 안 했는데 갑자기 A를 중단시키고 B를 실행시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B 입장에서는 이제 바뀌지 않은 변수를 접하게 되는 거죠. 분명 A에서는 걔를 바꿨지만 B에서는 바뀌지 않은 변수를 접합니다. 왜냐하면 운영체제가 A가 미처 다 끝나기 전에 A를 중단시키고 B로 갔기 때문에 중단시키면은 그런 뭔가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병행성 문제에서는 세마포라는 애를 두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변수를 같이 되게 민감한 공유 자원 부분에서는 만약에 프로세스 A에서 변수 하나를 바꾸겠다. 그럼 이건 되게 민감한 부분이니까 그럼 우리가 이 작업을 할 때까지는 만약에 A가 중단되더라도 그 변수를 건들지 못하게 막아주겠다. 이 개념이 세마포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A에서 변수를 변경한 다음에 다시 B로 넘어가더라도 B가 그 변수를 건들 수 없는 거예요. 건드는 순간 무결성이 깨지게 되니까. 이 개념을 아까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배웠던 트랜지션이랑 겹치게 됩니다. 원자성을 보존한다는 거고, 어, 동시에 프로그램이 들어갈 때는 이렇게 공유 자원에 대한 접근 제한을 두는 게 또 운영체제가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본 게, 어, 사실 운영체제 그 공부하면서 세 가지로 보통 나누거든요. 가상화랑 병행성이랑 영속성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영속성은 오늘 제가 다루지 못했고, 이렇게 방금 얘기한 CPU 가상화, 프로세스들이 전부 자기만의 CPU를 가져서 동시에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기술, 가상화가 있고, 그다음에 병행성, 모든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실행됐을 때 어떻게 공유 자원에 접근하는지랑 영속성은 이제 저장 공간에 어떻게 저장을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오늘 다루지 못했고, 아무튼 이렇게 두 부분 살짝 다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제가 아까 PPT 까먹고 못 넣었는데 가상화 부분에서 CPU 가상화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CPU 말고도 메모리 같은 경우도 가상화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C 언어 하다 보면은 주소를 찍는 경우가 가끔 생기는데 변수의 주소를 찍을 경우가 가끔 생기는데 언제 찍던 되게 동일한 주소가 나오거든요. 그게 주소 공간은 되게 크잖아요. 뭐 우리 하드디스크는 보통 막 1TB 이런데 그 주소 공간조차도 가상화를 해가지고 만약에 1TB면은 0바이트부터 1TB까지 주소 공간이 있을 텐데 그럼 되게 중간에 막 뭐 512기가 이러면 헷갈리니까 그냥 우리가 주소 공간을 할당해 줄 때는 프로세스든 뭐이든 할당해 줄 때는 그냥 0부터 무한대에 있는 것까지 할당해 준다고 하자. 그래서 가상화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간을 제공해 줄 때 프로세스가 그 메모리 공간이 무한하도록 느끼도록 해주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깜빡하고 못 달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고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질문해도 되나요? 네. 그 프로세스랑 PCB 있는 페이지에 PID도 있었는데 혹시 그거 아,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사실 그냥 화면이 너무 적어서 넣었는데 PID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 아이디를 뜻하는 건데 운영체제가 프로세스 관리를 할 때 전부 이 PID를 기준으로 관리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음, 이 프로세스들이 관리되고 있는 공간이 있을 텐데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딱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 스케줄러에서 딱 한 번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실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실행이 되면은 BC는 지금 당장 실행이 안 되는 친구일 텐데 얘네는 여기 지금 이 그림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실행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딴 데로 어디 옮겨져 있어서 관리가 될 텐데 그때 이제 PID를 기준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BC의 아이디를 이제 모아놓는 거죠. 대기 중인 애들을 PID를 모아놓고 이 PID 중에서 다음에 실행될 가장 적합한 프로세스를 골라가지고 운영체제가 실행을 하고 그러면은 또 실행하고 있던 프로세스의 PID를 다시 저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PID가 되게 중요한 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로 질문은 없습니다. 네. 저도 질문 없습니다.